자, 요 표현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에서 꼭 나와요. 표현상의 특징 혹은 이 시의 설명으로 라고 하는 답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설명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강조하기와 변화주기는 이 시를 우리가 표현할 때 강조를 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주제를 강조할 때, 정서를 강조할 때, 상황을 강조할 때 그런 강조하기의 방법을 줄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중학교 때 다 한두 번씩은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자, 이 강조하기는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더욱 분명하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혹은 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더욱 강하게 강조적으로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전달을 하는 내용이 이 표현하기고 여기서는 인상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인상적으로 라는 표현 방법 잘 전달하려고. 자, 근데 이 표현 방법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주제라는 거는 화자의 정서 태도잖아. 어떤 정서를 이야기할 때 글로써 표현할 거잖아요. 이 글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래서 이 표현이 항상 우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 표현 방법만 볼 건데 얘는 다시 앞에서 주제 찾는 거는 내용적이라고 했으면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운율과 이미지를 갖는 거는 시의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표현 기법은 표현법들은 표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형식 표현 이렇게 3단으로 나눈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합쳐주는 걸 좋아해서 내용적인 부분보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법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걔는 좀 반쪽짜리 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내용적인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선명하게 어떻게 줄 거냐? 먼저 과장해 주면 선명해 줄 수 있어요. 과장하면 잘 전달할 수 있어요. 훨씬 크거나 훨씬 적게 표현하는 거죠. 정지상의 송이인 이거 기억나나? 우리 과장법이라고 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대동강불은 언제 마르려나? 안 말어. 왜? 내가 맨날 눈물 흘릴 거니까 과장하고 있죠. 자세한 설명은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과장법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눈물 흘리면 얼마나 흘린다고. 그것이 대동강물이 마르는데 안 마르는데 영향을 미치겠어. 그렇죠? 자, 반복법은 당연히 강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효과 운율 형성 얘까지 체크해 주세요. 시어나 식구를 반복하면 이거 운율할 때도 우리 반복법 얘기했었죠? 나도야 가련다 나도야 가련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의미 강조해요. 어떤 의미가 강조돼요? 나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갈 거야를 강조해 주니까 반복법은 강조와 운율 형성까지도 잡아주시고 넘어가셔서 열거해 주는 겁니다. 자, 열거법은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의미 강조. 비슷한 단어들을 동일한 의상으로 나열해 주면은 그 의미가 강조된대요. 트와이스 얘기했었죠. 트와이스 나 좋아해 라는 것보다 나 쯔이 나나 사나 뭐뭐 좋아해 이러면 조금 더 덕후처럼 느껴지잖아. 그 강조 그게 열거법이 갖는 효과예요. 알겠죠?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떤 그리움의 대상들을 나열시킴으로써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강조되고 있죠. 점층법은 점점 강해지는 느낌인데 이거는 표현 어떤 문장에서 얘기해요. 눈은 살아있다. 눈이 조금 더 길어졌죠? 조금 더 길어지는 이 눈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의 문장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강해지는 효과가 나야 돼요. 자, 근데 의미적으로 잠깐 볼게요. 눈은 전체적인 눈이죠. 떨어지는 눈은 그 중에서 일부분의 눈이죠. 근데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아예 요 부분의 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선생님 이러면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과 반대인 점강법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눈을 강조하고자 어떤 눈 이렇게 강조하는 문장의 길이가 지금 길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전체적인 눈일 수도 있고 그 중에 마당에 떨어진 눈일 수도 있고 그 장에 떨어진 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당에 떨어진 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길이를 길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효과는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조는 서로 대비되는 효과, 우리는 대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대비를 나타내주는 거는 감각적 대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미지에서 했어요. 감각 대비를 통해서 이 대조법이, 미안해, 화살표가 반대로 가야 되겠네. 감각 대비를 통해서 이 대조를 나타낼 수도 있죠. 길고 짧은, 강하고 약함 이런 것들 대비시킬 수도 있어요. 자, 밑에서는 명암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는 앞에서 문제 풀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암 대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명암 대비. 그럼 이 대비를 통해서 감각 대비 혹은 뭐 명암 대비 이런 걸 통해서 의미까지도 대비되는 경우도 있죠. 의미의 대비로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금 고전시가 하는데 고전시가에서도 자, 눈이라고 하는 흰색과 독야 청청하리라 기억나요? 우리 이번 주에 했던 거? 독야 청청하리라 푸르다라고 하는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이 푸르다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었고 백설이 만공곤할제 백설은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이런 의미로서의 서로 다른 의미를 대비시켜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비는 정말 중요해요. 이미지 대비든 어떤 내용상의 대비든 알겠죠? 자, 연세법은 원숭이 엉덩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는 맛있어. 앞에 있는 말을 다음 구절의 첫 구절에 반복을 해서 내용을 연결시켜주면 우리는 연세법인데, 자, 밑에 흘린 사람이라는 시를 보면 여기서 한 부분만 일어나요.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만 일어나지만 이 또한 우리는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부분만 일어나도 연세법이에요. 이거 고전시가에서도 많이 나와요. 고전시가에서도 연세법이 많이 나와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영탄법입니다. 영탄법은 감탄해 주는 거죠. 감탄의 형태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탄법이 쓰이면은 강조해요. 어즈버, 이런 식으로 우리 고전시가에서도 낙구라던가 종장의 첫 구가 삼음절에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아히야 이런 식으로 그때는 영탄법이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다. 근데 감탄의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나요. 느낌표가 붙으면은 당연히 강조의 느낌도 있었고요. 이런 감탄사가 있을 때도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소의 뜻, 하늘이시여 이런 식으로 끊어서 누군가를 부를 때도 우리 혹격조사가 들어갔죠. 이 혹격조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감탄형 어미, 감탄형 종결어미겠죠. 용언의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감탄의 형태로 우리는 대상의 영탄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어서 이런 표현들을 그냥 밋밋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변화를 주면 상당히 참신해져요. 참신한 표현을 주려고 우리한테 시인들은 늘 고민하거든요. 서두에 한번 얘기했었나? 여러분들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를 이해하기 쉬운 시랑 낯설게 쓴 시, 낯설게 쓴 시를 어떤 시를 쓸래? 라고 한다면 대부분 낯설게 쓴 시를 좋아해요. 이 시가 참신한 표현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설다,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해하기 쉬운 시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인의 입장으로서는 낯설게 함으로써 참신하게 시를 전달하는 게 새로운 창작자로서 아주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해하기 쉬운 시는 이거는 이미 진부한 표현이고 누군가가 남이 한번 했던 표현이고 또는 식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변화를 많이 줘요. 상당히 우리한테 낯설게 해줘요. 그래서 문장에 변화를 주어 표현을 함으로써 표현에 여기서는 진부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나? 단조로움을 피해야 한다. 단조로움을 피해서 신선한 느낌이다. 참신한 느낌입니다. 혹은 다 조금 어려운 말로 낯설게 하게요. 낯설게.
낯설게 하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표현까지도 바꿔가면서 상당히 낯설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정리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건 설의법인데요. 의문을 내세운다라는 설의는 누구를 바꿔준 거냐면 위에 있는 영탄법을 쭉 이어주세요. 영탄법을 바꿔주면 설의법이에요. 영탄법을 변화를 주면 설의법이란 얘기예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의미를 강조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1번 의문문의 형식으로, 2번 의미 강조가 일어나야 설의법인 거예요. 그냥 의문문의 형식으로만 끝나면 의문형 종결 어미로서 끝나는 거고요. 의미까지 강조되다 보니까 이 강조가 누구나 알고 있거나 쉽게 예측되는 결과예요.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이미 화자가 정해놨어요. 그걸 한 번 더 물어봄으로써 한 번 더 그래서 강조하려는 느낌입니다. 밑에 이 시를 보면 천지만물을 한 줄에 끼워놓고 가엾이 한없이 펄렁펄렁 이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땅하지 않다라는 의미 강조를 해준 거죠. 하나님 이게 말이나 돼요? 이런 상황이? 라고 의미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안 어렵죠, 설의법? 그래서 설의법에 대해서는 한번 답을 내려봐요. 이게 쉽게 답이 나오면은 설의법이고요. 의문형을 보고 쉽게 답이 안 나오면은 걔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네. 대부분은 다 설의법이에요. 의문형에서. 왜냐면은 대화체가 아닌 한 독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설의법에서 조금 더 가야 되는 게 우리 독백체에서 의문형으로 표현한다? 누구 들으라고? 독백체에서 누가 들으라고 의문형으로 표현할까? 의문사를 쓸까? 쓸 일이 없죠, 독백체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로 설의법이에요. 근데 대화체에서는 의문형이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지. 이게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아니면 설의법이냐. 이거는 좀 따져줄 수 있어야 돼요. 어조랑 연결시키면. 독백체는 들을 사람이 없어.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의문형을 쓰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 안 그래요? 1인 2역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설의법일 가능성이 더 커요. 자, 밑에 오른쪽에 도치법 같이다. 도치라고 할 때는 위치를 도자가 바뀌다 라는 거예요. 전도되다, 위치가 바뀌다. 주객전도라는 단어의 그 도자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다. 그럼 무슨 위치가 바뀌었냐면은 우리 말의 차례라고 하는데 우리 말의 어수는 주어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목적어와 부사어가 나오거나 꼭 서술어가 나와야 돼요. 이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술어가 앞으로 나오거나 주어가 뒤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목적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요. 뒤에 주어, 목적어가 따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럼 밑에도 한번 볼까요? 이성복의 서해.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어는 없네. 주어 생략. 뭐뭐 하기에, 이거 부사어죠. 부사절. 이 부사절이, 부사어가 여기에 뒤로 나왔죠. 앞에 서술절보다. 아직 서해에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몰라서 안 가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부사어가 뒤에 놓이는 느낌. 도치법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찾아줘야 돼요. 자, 대꾸라고 했을 때 이 대구는 이렇게 대구라고 쓰지만 대꾸라고 읽게 되죠. 이 대꾸가 말대꾸하다의 그 대꾸예요. 대응되는 구절. 너 왜 이렇게 말대꾸야? 라고 하면은 말을 대응시켜서 바로 얘기할 때 우리가 말대꾸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대꾸법은 짝을 맞추어 나란히 배열한다. 바로를 위해 써주세요. 바로 일어나야 돼요.
말대꾸도 우리 바로 해야 말대꾸지 하루 뒤에 하면은 말대꾸라고 생각 안 하죠. 말대꾸도 바로 해야지 말대꾸인데 하루 뒤에 하면은 너 왜 이렇게 소심하냐? 그거 하루가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어? 마음에 담고 있었어? 소심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자, 대꾸법은 운율 형성이에요. 그리고 의미 강조하고 있어요. 비슷하죠? 반복법이랑. 자, 밑에 그러면 대응되는 구절이라고 했을 때는 자, 어느 부분만 바뀌는지 봅시다. 떠나고 떠나게 하고 잠들고 잠들게 하고. 자, 요 부분만 지금 단어가 바뀌죠. 요 단어가 바뀌고 나머지는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장 성분이 비슷해요.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유사한 구조가 한 번 더 대응되면서 나타날 때, 반복되면서 나타날 때, 그럴 때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대꾸법은 그러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바로 나오면은 대꾸법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사라는 단어는 우리 문장이라고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문장 구조가 밑에서처럼 한 번 나왔다가 한참 뒤에 다시 나오면 이때는 바로 대응되는 느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고 효과는 비슷해요. 효과는 대꾸법처럼 운율 형성 그리고 의미 강조. 어렵지 않아요. 대꾸법과 통사 구조 반복 그냥 거리상의 차이예요. 그럼 반대로 얘를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선택지에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대꾸법을 물어보는데 통사구조 반복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지, 그러니까 대꾸법을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의미로서 통사구조 반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서 아예 얘가 새로운 개념으로서 대꾸법과 통사구조 반복을 아예 분리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선택지 안에서 잘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게 그냥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다. 문장 구조 반복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짝을 지어서 혹은 뭐 대응시켜서 이래도 짝지어서는 대꾸법이지만 대응시켜서는 위에 게 될 수도 있고 아래 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지에서 꼭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둘 다 문장 구조가 반복되잖아. 어떤 구조적인 측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인용법은 봅시다. 인자가 끌어오다, 우리 만류 인력의 법칙 할 때 그 인자 끌어오다 또는 견인하다, 견인차 할 때 그 끌어오다 용은 사용하기 위해서 끌어와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누구 말을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다른 사람의 글. 대표적으로 고사 인용 우리 많이 나오잖아. 고전에서도요. 고사 옛날 이야기를 끌어와서 사용해요. 왜냐면 이것은 내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혹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비슷한데 입 아프니까 고사 인용해버리는 거예요. 혹은 내 생각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용비어 첨가에서도 고사 인용 그렇게 많이 된 거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국의 옛날 성현들의 그런 업적들이 우리 조선의 건국한 왕조들의 업적과 똑같아.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죠. 진짜 그 사람들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이랑 하는 일이 똑같네. 했던 일들이 똑같네. 도적을 다 잡아버렸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은 주제 강조,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한 혹은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고사 인용법은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생략법의 이 생략하다라는 거는 줄여버리는 거죠. 말줄임표 점점점. 자, 밑에 있는 시 잠깐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점점점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아버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슨 단어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추론 한번 해보세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일곱 살 적, 일곱 살 적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이승은 지금 우리 세계죠? 여기에 물로 화신되어 있대요. 몸이 변화했대요. 이 사람은 아마 돌아가셨었나봐. 저승에 있었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오셔갖고 물로 되어서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시면서 하얗게 얼음으로 아버지가 이제 물이었으니까 물이 얼어진 거죠.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얼음으로 또는 겨울 강에서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뒤에 혹시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 없어? 그냥 아버지 점점점으로 읽었어? 도와줘 빨리. 무슨 내용 들어갔어? 아버지 끝났어? 아무 생각 안 들었어? 빨리 도와줘. 안 도와주면 진도 못 나가. 보고 싶어요. 또? 응? 아버지.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 자, 어떤 내용이 정답인 건 둘 다 정답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운이에요. 여운이 남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안에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거야. 여운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생략법은 당연히 알지. 말줄임표는 당연히 알지. 근데 여운이 남는다는 건 뭐냐면 이 점점점 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운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예요. 그럼 여운은 감정, 그리움을 조금 더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고, 원래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썼을 텐데 말을 점점점으로 바꿔버린 거죠. 변화를 준 거죠. 그러니까 더 효과가 강력해지죠.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버지 그리워요 해도 되고. 자, 문답법입니다. 문답법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 표현하고 내가 내 감정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누가 묻고 누가 답하는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가운데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을 자문자답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이 묻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설의법과의 설의법과의 차이점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자, 밑에 김소월의 길에서 그러면 이거는 왜 설의법이 안 되고 문답법으로 나왔는지 그걸 한번 눈여겨봅시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여보소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기러기를 부르고 있죠. 자, 누군가를 불렀네요. 무슨 체가 형성돼요? 대화체가 형성되죠. 대화체가 이미 주어졌네요. 공중에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야, 공중에 길어가. 저 하늘엔 길이 있니? 물어보고 있는데, 자, 답해볼래? 길이 있니? 없니? 답을 해줄 수 있나요? 잘 못하겠죠? 설의법의 조건이 안 되네. 그리고 대화체 느낌에서 물어보니까 얘는 진짜 그냥 의문형이에요.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럼 왜 물어봤을까? 여보서 공중에 저 기러기. 내가 서 있어. 열십자복판이네. 열십자복판. 우리 한자에서 열십자는 어떻게 생겼죠? 이게 열십자죠. 복판이라는 의미는 뭐지? 가장 가운데. 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열십자복판의 길이 이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드러낸 거죠? 가야 할 길이 많어.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표현했죠. 이런 정서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 대비되는 소재는 기러기네. 기러기는 잘 가고 있어. 근데 나는 잘 못 가. 라는 게 대비가 되면서 나의 감정을 또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화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대비도 일어났고. 기러기와 나의 대비. 자, 반어법과 역설법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죠. 요 반어법과 역설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반어법이라고 써놨고 역설법이라고 써놨어요.
반어법의 기준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표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역설법은 뭐만 일어나면 돼요? 모순만 일어나면 돼요. 기준이 아예 지금 다르죠. 마음과 반대의 표현이 쓰였느냐 아니면 그냥 모순만 쓰였느냐. 자, 밑에 반어법을 사용하면 의미 강조인데 이 반어법은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내용적인 측면을 모르고 반어법 찾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표현 자체로는 한번 볼까? 내용 모르고 그냥 표현만 볼게요.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잊었나봐 이 사람. 그쵸? 그냥 잊었나봐. 모순 안 일어나죠. 이상하진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거든. 사랑하는 대상을 오늘도 안 잊고 어제도 안 잊고 어느 날 그때 가면 진짜 잊었을까? 못 잊어 이 사람은. 어떻게 잊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어법이 들어가죠. 근데 역설법은 표현 자체가 이상해요. 자, 얻는다는 것은 계시인데 잃는데 이상하네? 계시 아닌데 얘는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잃는다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모순이 일어나죠. 자, 그랬을 때 표현만 보는 거예요. 역설법은. 자, 두 가지 역설법의 우리 유형을 잠깐만 정리할게요. 역설법의 두 가지 유형. 1번 서술어의 모순. 서술어에서 서술어가 모순을 일으키는 거. 2번은 속성의 모순. 조금 어려운 말로 모순 형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성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수식관계에 있는 애들이 서로 속성이 연결이 안 돼요. 속성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이 서로 상반되는 표현 속성이에요. 서술어는 어떤 서술어가 지금 서술어끼리 모순을 일으키는 건데 밑에 한번 볼게요. 왼쪽에 님은 갔습니다. 근데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술어끼리 지금 모순을 일으키고 있죠? 1번 유형의 모순일 거예요.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롭다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속성과 황홀하다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속성이 서로 연결되면서 꾸며주고 있죠. 외로운이라고 하는 관형사용 전성어를 통해서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이 속성은 수식해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모순이 일으켜요. 어떻게 좋은 건데 나쁜 걸로 지금 수식을 해주지?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행복하대요. 여기 또 속성이 서로 안 맞고 있죠. 괴로웠는데 행복하대. 이상하네. 강철로 된 무지개는 왜 그러면 이거는 속성의 모순으로 얘기를 할까? 강철과 무지개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지? 강철은 상당히 물리 100%잖아. 100% 물리잖아요. 그리고 되게 오래 가잖아요. 영원히 가잖아요. 무지개는 빛 100%죠? 순간적인 속성이 있죠? 이런 속성들이 서로 안 맞는, 뭔가 미스매치되는, 모순이 일어나는 속성들을 연결해 줬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도 마찬가지네요. 찬란하다 너무 좋은 건데 슬프대.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서로 속성의 모순이 일어난다. 이거는 역설법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좀 강조해줘야 되는 거. 내가 다른 학생들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그냥 역설이라고만 한다면, 자, 역설법 아니에요. 역설법이라는 글자를 지운 채 역설이라고만 한다면 이 역설은 모순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넓은 의미의 역설로서는 반어법이 포함이 돼요. 반어법이 포함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반어도 내 마음의 상태는 나 지금 너무 신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 쉬운 예를 한번 해봅시다. 게임을 하고 있어. 시험 기간에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와서 아유 잘한다 우리 아들
그건 반어법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아주 뒤집어질 텐데. 근데 그 상황을 봐봐요. 도저히 칭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칭찬을 해버리네. 잘한다. 그럼 모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때 반어법을 역설적 상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역설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반어법을 물어보기도 해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역설법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역설적 표현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칭찬을 하고 있어. 뭔가 좋다라고 있어. 안 좋은 상황인데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역설, 그냥 넓은 의미의 역설, 그리고 역설적 상황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은 곧 반어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역설 안에는 반어법도 있고요. 역설법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역설 안에는 반어법, 역설법들이 있다. 자, 넘어가 갑시다. 여기까지가 그런 표현법인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집에 가셔서 오늘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하기 쭉 적어주세요. 변화주기 쭉 적어주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이어서 객관적 상관물 뒤로 넘어가서 7번 갑시다. 자, 다양한 표현 기법인데 객관적 상관물 어떤 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객관적 상관물 이름부터 좀 갑시다.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뭐지? 문학에서 객관적인 거? 문학에서 뭐가 객관적이라고 하죠? 객관적인 상황. 뭔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거리감이 있는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물을 상관시켜버려요. 서로 연관시켜버려요. 연관이 있는 사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정서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사물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 그냥 조금 더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모든 사물들, 시에서 쓰이는 모든 사물들은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를 일으키는 감정과 연결되는. 감정, 정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럼 객관적 상관물에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먼저 화자의 대리물 동그라미 쳐주시고 넘어가서 정서 자극물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감정의 인물 세 가지 패턴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자, 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는 있거든요. 의견 차이가 뭐냐면은 야, 객관적이라면 그럼 객관적이라는 거는 뭔가 좀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한다면은 요 니은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본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냐면 정서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정서를 자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보고요. 대상, 사물을 보고요. 화자가 사물을 보고 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환기가 되고 있어요. 일어나요. 그때 나와 거리가 있는 사물을 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립이 되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물, 그때 우리는 걔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정서 자극을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밑에 보면 자,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단풍을 보고 있죠. 근데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하요? 당신이 안 와서 뭔 소용이 있어요? 나 쓸쓸해요. 나 외로워요. 이런 감정이죠. 누가 불러일으켰죠? 단풍이 불러일으켰죠.
단풍이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럴 때는 정서 자극을 해준다 혹은 환기라고 해주세요. 옆에다가 정서를 불러일으키다,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거. 환기, 불러일으키다 라는 단어죠. 환기시켜줄 때 우리는 정서 자극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모든 사물이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나라고 생각해줘 대리인물 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화자의 분신은 얘는 나야 라는 거예요. 감정이 드러나 있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대신하면 돼요. 감정이 드러나 있진 않네요. 여기서는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돼요. 우리 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곰인형 선물해주면서 이거 나라고 생각해. 그 곰인형은 아직 감정은 없죠. 그러면 나라고 생각해. 이 곰인형은 나야, 화자야. 그럼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를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화자의 대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고전에서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할 맥버들 가를 거라고 하는 시에서도 나와요. 근데 얘랑 이제 뒤에 가서 감정이입이랑은 감정의 차이예요. 감정이 투영되는 거예요. 감정이 쏙 하고 들어가 있으면 돼요. 감정이 쏙 하고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물 받은 곰인형이 웃고 있어. 감정이 들어갔죠? 그때는 감정이 투영된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우리는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감정이입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비가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다. 풀빛이 짙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서럽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서러움은 누구의 감정이니까? 화자의 감정이죠. 이 화자의 감정이 풀빛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감정이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정서 자극을 해주는지 정서를 환기시켜주는지, 그리고 화자의 대립을 분신인지, 세 번째 감정이 이입이 된 건지, 객관적 상관물의 세 가지 패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 연주할 때 피아노 연주에서 변주곡 한다면은 원래 악보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떤 변화를 좀씩 주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막 애드립 하는 거 있죠. 노래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애드립 같은 경우 막 그때그때 다 다르죠. 그래서 변화를 준다라는 의미로 문장 구조에 변화를 주는 그 구조를 변주라고 얘기해요. 이건 음악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어나 식구 등에서 똑같이 반복은 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반복이 바탕이긴 한데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변주가 일어난 거 위에서만 보면은 자, 똑같은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보죠? 앞에서 했잖아요. 대꾸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대구는 대조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대꾸와 대조는 꼭 일어나지 않아. 대조가 안 일어나도 대꾸만 돼도 돼요.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시켜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꾸가 이런 식으로 갈 때 여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변주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동안에 36해가 지났다. 우리 36해가 갖는 의미 36년이네요. 일제강점기 36년을 얘기하죠. 그 의미예요. 자, 행간걸침은 도를 낳고 여기서 문장 성분이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얘를 행을 갈라버릴 때 우리는 행간걸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행간걸침의 효과는 주제 강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자의 호흡을 빼앗는다. 음악에서는 엇박자 생각해 주시면 돼요. 리듬이 정상적으로 안 하고 갑자기 막 엇박자를 타고 들어가면서 막 노래들 가수들이 부르기도 하잖아요. 특히 트로트 막 한 박자 늦춰서 부르거나 막 그런 기교들 그런 것들이 시에서는 행간걸침으로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 효과를 통해서 어떤 효과들,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으냐? 먼저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질감 표현할 때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동질감 표현할 때 그때 우리 표현 효과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감, 생동감인데 여기서는 동적 이미지가 또 쓸 수 있죠. 그런 동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밑에 시적 긴장감, 긴장을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있으니까 시적 긴장감은 내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자, 여운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한테 어떤 생략법을 통해서 여운을 줄 수 있다. 밑에도 보면 11개의 구덩을 가진 늙은 애기 집이 어떻다 서술어 있을 자리에 없고 서술어가 앞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앞에서 나왔으면 도치겠지.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점점점 느낌이 나네요. 늙은 애기 집이 어떻다고 뭐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걔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죠. 여유를 준다, 여운을 준다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표현법에서 강조하기도 있었고 변화주기도 있었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 다 끝내야 돼요. 자, 시상 전개 방식까지 같이 한번 쭉 갑시다. 자, 시상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시상은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정서예요. 이 상자가 형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시의 지금 형상은 시의 형상 또는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니? 어떤 플로우를 갖니? 어떤 흐름을 갖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상이라는 단어도 우리 많이 나오니까 자, 그 시상은 그 글자들, 우리 이 글자들을 이 여러 가지 글자들을 일정하게 배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배열을 통해서 시의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배열, 시어들의 배열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시상 전개 방식, 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 시가 어떤 식으로 배열됐니? 그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시상 전개는 왼쪽에 시간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고요. 시간은 순행은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등장하겠죠. 역순행은 얘네가 반대일 때네요. 현재에서 뭐 과거로 간다거나 이렇게. 공간은 장소가 이동됐다라는 거는 화자가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시선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를 보았다가 여기를 볼 수도 있고 저기를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장소의 이동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동적 느낌이 날 텐데, 동적 이미지 느낌이 날 텐데 얘는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정적 이미지 느낌이 나요. 그런 차이들도 있어요. 그 얘기들이 오른쪽에 나왔던 이 부분이에요. 시간과 관련된 거, 어떤 시간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 전개할 때 시간의 흐름, 밑에 있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 잠깐만 볼까요? 까마득한 옛날, 과거 얘기하고 옛날이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다시 천고라는 단어는 아주 오랜 세월 뒤에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네요. 근데 역행할 때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주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요 백석의 여승을 보면 과거 시제를 찾을 때 우리 시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선엄한 어미를 갖고 찾을 수 있어요. 자, 선엄한 어미 갖고 시제 한번 찾아볼까? 미래 시제는 get이었고 현재 시제는 뭐뭐 한다, 니은이 거고 과거 시제는 at이라던가 ot이 되겠죠. 이런 시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왜 현재라고 했을까? 여기는 과거라고 하고 다 시제들은 뭐가 쓰였어요? at이나 ot이 쓰이지 않았나?
그러면 다 과거 아니에요? 아시나 엇 이렇게 쓰이면 다 과거일 텐데.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먹고 있는데 먹었다 이렇게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라고 했죠. 잘못 나온 걸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제 공부하시다가 뭘 하나 더 알아야 되냐면은 상대 시제라는 게 있어요. 절대 시제라는 게 있고. 이거 이따가 문법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문법 파트에서는. 문법 책 필 때 그때 한번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상대 시제라는 거는 두 대상의 상대적인 시점을 보는 거거든요. 절대 시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얘가 선어말 어미로 보는 거예요. 선어말 어미로만 보는 거는 절대 시제가 들어가고요. 상대 시제는 둘의 관계를 좀 따져주는 건데, 자,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이 여승은 옛날같이 늙었어. 나 이 사람 옛날에 본 적이 있고요. 그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회상을 하다 보니까 그 회상의 장면 속에 있는 내용과 지금 여승을 본 내용이 서로 비교를 하자면 얘가 조금 더 현재에 들어가죠. 1년이. 그래서 현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바로. 자, 그리고 넘어가서 공간과 이동에서는 자, 이동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공간이 달라질 때 나오느냐, 밑에 화자의 시선만 이동하느냐, 이런 차이예요.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뭔가 이동하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밑에 있는 박목월 나무를 보면 유성 지역 이름이에요. 조치원도 지역 이름이거든요. 여기에서 가는데 누구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데 나무들은 몰려있고 어설픈, 몹시 추워 보이고 있어요. 자, 추워 보이고 있네요. 되게 불쌍하게 보고 있네요, 나무를. 세 번째, 이 공주에서 이제 온양으로 가고 있는데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은 와, 외로워 보이기까지도 했대요. 그런데 온양에서 서울로 가면서 자, 이 사람 계속 공간 이동하고 있죠. 시상전개는 공간의 이동이에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은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대요. 자, 공간의 이동과 함께 대상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어떻게 됐을까? 거리감이 생겼나? 아니죠. 거리감이 낮아지면서 상당히 친밀해지는 그런 효과를 얘기해주고 있죠. 공간의 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상 전개 방식 플러스 화자의 정서 변화, 화자의 정서라던가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알겠죠? 공간 이동하는 건 너무 쉽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잠깐 뒤로 넘어가서 여기는 단어 체크만 하고 좀 끝낼게요. 자, 수미상관은 앞에 운율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자, 수미상관의 효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운율 형성, 구조적 안정감, 주제 강조.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수미상관은 밑에 있네요. 밑에 운율 형성, 의미 강조, 형태적 안정감. 그렇죠? 의미 강조는 주제 강조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서 자, 기승전결은 사단 구성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연으로 되어 있으면은 사단 구성은 우리 저번 시간에 예전에 고전에서 한시 배울 때 그 한시의 구성 방식이에요. 7언 절구, 5언 절구 이런 한시들은 다 4줄짜리였잖아요. 그쵸? 이 4줄짜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 방식이에요. 전개 방식이에요. 기라는 거는 시상이 일어나다, 기상하다라는 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의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승은 승계되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은 뭔가 어디선가 전환되는 느낌, 결은 결말, 어떤 결말을 갖고 있는지. 자, 이 사단 구성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한시에서 차용된 시상 전개 방식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선경우정은 어렵지 않죠. 먼저 경치 얘기해주고 반대로 나중에 정서 얘기하면 됩니다. 선경우정은 근데 선정 후경도 있어요. 선정 후경도 나오긴 해요. 김소월의 시에서 일부. 먼저 경치를 모사한 뒤 선경 뒤에 정서 태도를 합니다. 후정 송인도 이랬었죠. 한시에서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르려나 거기서는 서로 그 앞에서는 이미 그 뚝방에 핀 그 진해지는 그 풀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뒤에 감정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낙동강 빗머리에 달빛이 푸릅니다. 상황 정서 경치부터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내 마음은 그리워요 그리움 밤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뭐뭐 하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정서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성경우정은 그래서 시에 전체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부분만 또 차용돼서 쓰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간의 어떤 그 외의 방식이었고요. 자, 대비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대비에 대한 시의 전개도 일어난다. 자, 대비는 아예 시 전체가 대비될 때는 대비에 대한 시상 전개예요. 앞에서의 빨간 부분 시의 대비는 얘는 과거 어린 나이의 나였고요. 지금 이 파란 부분은 나도 아버지처럼 나이를 먹었습니다. 성인이 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대비가 일어나죠. 대비가 전체적으로 쓰였네요. 이때는 대비에 따른 시상전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층적 시상전개는 점점 정증법이 사용되면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상의 확산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여요. 중요해요. 시상의 확산. 점점 확대되는 느낌을 시상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시상의 전환도 있어요. 자, 시상의 전환은 바뀌는 거죠. 자, 바뀌는 전환 여기서 이런 부사어들 혹은 접속 부사들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 요 북어라는 시는 어떻게 시상이 전개되는지 한번 봅시다. 앞부분에 있는 시는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아우 불쌍해 화자가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북어 같은 사람들 아우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는 누구에 대해서 북어들이 나한테 야 너도 북어잖아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리죠.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의 시상의 전환을 꼭 찾아주시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그런 내용적인 차이들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 어조의 변화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죠. 정서, 태도. 관계가 있다. 어조 변화도 찾아줘야 하는데 어조 변화는 그렇게 많이는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 조금만 더 갈게요. 여기 시상의 확산. 아까 얘기했던 확산은 얘기했었죠. 점층법. 그리고 밑에는 시상의 집약인데, 자, 집약이란 거는 요약해 주는 거예요. 앞에까지 얘기했던 그 시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새벽은 개벽을 한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죠. 자, 새벽은 개벽이란 단어가 천지개벽, 처음에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있는 상황을 개벽이라고 다시 한번 요약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시상의 집약이 되는 시어들은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어둠은 새를 낳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새벽이잖아. 그쵸? 새벽이 되면서 아침이 오는 그 아침은 뭐 엄청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그거는 개벽이야 하면서 한 번 더 집약해 주면서 설명을 할 때 시상의 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개념어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